파이팅 공공TV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은행나무, 잣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의 발화촉진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발화촉진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발화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를 최종 즉시 매장을 하는 노천 매장, 그리고 건사저장, 고온저장, 혼상 매장 등이 있는데요. 은행나무, 잣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단, 잣번느 수종에는 모두 종자 정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노천 매장을 하는 수종입니다. 따라서 은단, 잣번느, 은행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들은 노천 매장이 가장 적당한 발화촉진법이에요. 언제 노천 매장한다? 최종 즉시 노천 매장한다. 종자 정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노천 매장을 합니다. 씨 뿌리기 한 달 전 아니다. 보호저장 습적법도 아니에요. 종자 정선 끝나고 바로 노천 매장한다. 은단, 잣번느, 쑥갓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지치기, 동그라미, 우량목재 생산입니다. 뭐가 없는? 마디가 없는 우량목재 생산. 요게 바로 가지치기의 가장 큰 목적이다. 가지치기 목적.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몇 차례로 나누어 베어내고 마지막에 모든 나무 벌채한다. 자, 요만큼 읽고 바로 나와야죠. 산벌 작업이죠. 갱신된 숲은 동령님으로 취급한다. 산벌 작업.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나누어 베고 마지막에 모든 나무 벌채. 갱신된 숲은 동령님이다. 산벌 작업 잘 세요. 갱신하고자 하는 인분 위에 있는 인목을 일시에 벌채하고 새로운 인분을 조성시킨다. 개벌 작업이죠. 모두 개. 일시에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인분을 조성하는 개벌 작업입니다. 임지 위에 있는 인목을 일시에 벌채하고 새로운 인분 조성한다. 모두 벌채 개벌 작업이다. 개벌 작업 역시 갱신 후에는 동령님으로 구성됩니다. 우량묘목 생산 기준에서 TR율이란 무엇인가? 타퍼루트. TR율은 지하부에 대한 지상부의 비율을 말하죠. 2번 묘목의 지상부 무게를 뿌리부의 무게로 나눈 값이다. 타퍼루트니까 지상부 무게를 뿌리부로 나눈 것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TR율이란 묘목의 지상부 무게를 뿌리부 무게로 나눈 값이다. 타퍼루트. 다음에서 재벌 작업 시 제거되어야 할 나무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자 2번 보시면은 양쪽의 나무로 완전히 끼어있죠? 압사당할 위기다. 요런 걸 밀생목이라고 합니다. 2번의 밀생목과 8번 보시면은 왔다매 너무 과도하게 자랐습니다. 주변 인목이 봤을 때는 폭군이다. 이런 걸 폭목이라고 합니다. 폭목. 따라서 2번과 8번 밀생목과 폭목은 재벌 작업 시 제거돼야 될 나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염분이 있어서 식물에 해를 준다. 이러한 해풍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을 사구림이라고 하죠. 자, 그냥 바람을 막는다고 방풍림 체크하시면 안 돼요. 염분을 품은 해풍을 막기 위해서는 해안가 모래 언덕인 사구를 조성해 주는데요. 이런 방제림의 형태를 사구림이라고 한다. 염분 있는 해풍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사구림입니다. 방풍림 아니다. 침엽수의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자 침엽수의 가지치기 방법으로는 수간에 바짝 붙여서 수간축에 평행하도록 자르는 방법입니다. 자, 뭐가 키워드다? 평행하도록 자른다.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침엽수 평행, 침엽수 평행, 침엽수 가지치기 방법. 수간에 바짝 붙여 수간축에 평행하도록 자른다. 가지 밑살 끝부분 자른다. X. 가지 뻗은 방향에 직각되게 자른다. 요것도 아니고 수간에 오목한 자국이 생기게 자른다. X입니다. 수간에 바짝 붙여 수간축에 평행하도록 자른다. 뭐가? 침엽수 가지치기. 묘목의 판갈이 또는 산출 시에 단근 작업, 뿌리를 잘라주는 이유는 바로 세근과 측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죠. 보기를 보기 전에 답이 먼저 떠오르셔야 된다. 묘목 판갈이 또는 산출 시에 단근 작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는 뿌리, 세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서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묘목의 단근 작업 이후 세근과 측근 발달, 이를 통해 활착률을 높인다. 체종림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량종자만 채취할 목적으로 체종림을 조성하니까 조성 목적은 우량종자 생산. 2번이다. 쉬운 문제. 체종림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취목은 휘무지라고도 하고요. 꺾어지와 조직배양은 무성번식이죠. 꺾어지와 조직배양 무성번식. 취목 시에는 환상 박피하면 발근이 잘 된다. 이것도 맞아요. 취목 시 환상 박피하면 발근이 잘 된다. 하지만 3번 전목은 가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요게 틀렸네요. 전목 시기는 수종이나 기후, 전목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목을 기준으로 수액의 유동이 시작할 시기인 2월에서 4월이 적당하다. 따라서 가을에 전목 실시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대면적 개벌 천연 하종갱신법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면적 모두 베어내는 개벌이죠. 그 중에서 천연 하종갱신법의 장단점이다. 자 음수갱신에 적용한다. 요거 틀렸고요. 양수갱신에 적용합니다. 대면적 개벌 천연 하종 양수에 적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수종 도입과 성숙인분 갱신에도 적합해요. 새로운 수종 도입에 불가하다. 성숙인분 갱신에 부적당하다. 모두 틀렸다. 자 하지만 4번에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나빠진다. 요건 맞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베어버리니까 임지가 황폐화되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도 나빠진다. 지력 저하가 발생한다. 요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면적 개벌 체크하시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나빠진다. 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곰포당 수종의 본수가 가장 적은 것은, 자 요건 수종마다 곰포당 본수를 묘목 연령별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 문제에 한해서 정답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호두나무 1년생의 경우에는 곰포당 본수 500본이기 때문에 잣나무 2년생 2000본, 삼나무 2년생 1000본, 자작나무 1년생 1000본보다 본수가 적다. 따라서 호두나무 1년생이 곰포당 본수가 가장 적습니다. 자 호두가 아주 종자가 크니까 곰포당 본수도 적게 들어간다. 그냥 요렇게 기억하세요. 호두나무 1년생 곰포당 본수 500본으로 가장 적다. 전체 나무 중 우량목과 불량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그 인분이 좋은 체종림이
체종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체종림에서 우량목과 불량목의 비율은 우량목이 50% 이상, 불량목은 20% 이하라야 좋은 체종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량목 50% 이상, 불량목 20% 이하다. 우오불투입니다. 우오불투. 좋은 체종림은 우량목 50%, 불량목 20% 이하가 그 기준이다. 체종림 선별 시 우량목 50%, 불량목 20%입니다. 우오불투. 숯가꾸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숯가꾸기에서 덩굴치기를 할 때 칡 제거는 줄기절단보다 약재 처리가 효과적이다. 요게 옳은 지문이에요. 덩굴치기에 있어서 치개 제거는 줄기절단보다 근사미 같은 약재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줄기절단으로는 제거가 힘들어요. 원래 뿌리를 찾아가서 근사미 등의 약재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적용되는 접목법은 바로 할접입니다. 할접은 짜개접이라고도 하고요. 대목의 중앙 부분을 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깊이만큼 접수를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삽입하는 방법이죠. 비교적 대목이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사용합니다. 할접, 짜개접을 말합니다. 다음 수종 중 측면 맹하력이 가장 강한 수종은 바로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는 측면 맹하력이 가장 강하다. 아카시나무, 아가씨는 옆모습, 측면에 자신 있습니다. 아가씨, 측면에 자신 있다. 측면 맹하력 강하다. 아카시나무예요. 측면에 자신 있는 아가씨, 아가시나무. 일반적인 간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간벌할 때는 먼저 인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간벌목 선적, 벌도하고 뒷손질한다. 자, 간벌하러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답사해보고 저 녀석 배야지. 간벌목 선정하고 그 다음에 벌도하고 마지막으로 뒷손질합니다. 간벌 순서. 유실수의 밤나무는 보통 1헥타르당 몇 본을 식재하는가? 400본입니다. 유실수 밤나무 1헥타르당 400본입니다. 유실수 밤나무 1헥타르당 400본. 선천적 유전 형질에 의해서 삽수의 발근이 대단히 어려운 수종은 바로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 삽수해서 발근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수종이다. 그 외에도 오리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같은 것도 삽수로 발근시키기는 아주 어려운 수종이에요. 밤나무, 오리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이런 수종들은 선천적으로 유전 형질에 의해서 삽수 발근이 대단히 어려운 수종이다. 밤나무. 채집된 종자를 건조시킬 때 음지에서 건조시켜야 하는 수목 종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로 3번 참나무류 편백입니다. 참나무류 편백은 채집된 종자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음지건조시켜야 된다. 음지건조는 참나무류 편백입니다. 음지건조. 참나무류 편백종자 그늘에서 음지건조시킨다. 질소의 함유량이 20%인 비료가 있다. 이 비료를 80g 주었을 때 질소성 분량으로는 몇 g을 준 셈이 되는가? 자, 80g의 질소 함유량이 20% 들어있으니까 80 곱하기 0.2 해주면 되겠죠. 80의 20%는 16g이다. 간단한 계산 문제. 질소 함유량 20%인 비료를 80g 주면 질소는 16g 들어있습니다. 80g의 20%니까 16g이다. 다음 중 가지치기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의 성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화가 발생하고 작업상의 노무 문제도 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절제를 생산한다. 이 무절제라는 것은 옹이가 없는, 마디가 없어서 이용 가치가 높은 그런 목재를 무절제라고 합니다. 자, 요건 가지치기의 단점이 아니라 가지치기의 장점이죠. 옹이가 없는 매끈한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건 가지치기의 장점이지 단점으로 틀렸다. 무절제 생산은 가지치기의 단점 아닙니다. 장점이다. 자, 대면적 개벌법에 의한 갱신 시 소나무 종자의 비상거리로 옳은 것은 대면적을 모두 베어버리는 개벌법에 의해서 갱신했을 때 소나무 종자의 비상거리는 모수수고의 3배에서 5배 정도 퍼져나가야 됩니다. 종자가 멀리 비산해야 된다. 3배에서 5배, 그보다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대면적 개벌법에 의해서 소나무 종자 비상거리 3배에서 5배다. 소나무 천연님의 나이가 어릴 때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량용재 생산입니다. 우량용재를 생산하는 것이 소나무 치수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자, 땔감 표고용재 생산이 궁극적 목표 아니고요. 송이 생산 아니고 휴양 풍칠임 아니다. 소나무 천연님의 나이가 어릴 때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량용재 생산입니다. 자, 솔라방 방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솔라방은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과 9월 상순에서 10월 하순 유충이 솔잎을 가해할 때 약재를 살포하는 게 좋고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고치 속에 번데기를 집게로 따서 소각하는 방법도 씁니다.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번데기를 집게로 따서 소각한다. 그리고 성충 활동기에 피해 인지 등에 수은 등을 설치해서 등화 유사를 하기도 합니다. 솔라방 방제 방법 맞다. 하지만 3번 솔라방에 기생성 천적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님을 조성한다. 자, 요거 틀렸죠. 단순님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심는 건데 해충의 피해는 이렇게 단순님을 조성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혼혈임으로 조성해야 된다. 솔라방 방제 방법 중 단순님 조성 X다. 솔라방에 기생성 천적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님 조성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상이라는 것은 결빙 현상, 얼어버리는 현상은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결빙 현상은 아니고 식물체의 조직 내에서 결빙 현상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으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 것이다. 요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한상이란 식물체의 조직 내에서 결빙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으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 것이다. 자, 한상은 온대식물의 피해를 가장 받기 쉽다. 온대식물보다는 열대나 아열대 식물의 가장 피해가 크고요. 저온으로 인해서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 발생한다. 요건 한상이 아니라 동해입니다. 얼어버리는 거니까 결빙 현상은 동해다. 한겨울 밤에 수액이 저온으로 인해서 얼면서 부피가 증가할수록 수관이 갈라지는 현상.
현상, 수간이 갈라진다. 요건 상열이죠. 따라서 한상에 대한 설명은 식물체 조직 내에 결빙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온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장애를 받는 것이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수병 중 짠항균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는 것은 자, 그을음병, 탄저병, 흰가루병 모두 짠항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모잘록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짠항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모잘록병. 자, 녹병균에 의한 수병은 중간기주를 거쳐야 병이 전염된다. 다음 중 소나무 잎녹병의 중간기주는 자, 소나무 잎녹병 중간기주 황병나무 또 잔대 참치 등이 있죠. 소나무 잎녹병의 중간기주 황병나무 잔대 참치다. 자, 살충제의 보조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부터 보시면 요게 증량제입니다. 증량제는 주약제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제이다. 자, 요게 틀렸죠? 량을 증량시키는 증량제는 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제예요. 만약에 어떤 용제에다가 소량의 살충제를 탔을 때 요 용제의 양을 늘려서 요 살충제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증량제입니다. 따라서 증량제가 주약제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요게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미국 흰불나방의 월동 형태는 바로 번데기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월동 형태 번데기. 요건 그냥 암기해야죠. 미국 흰불나방 번데기로 월동한다. 마름무늬 매미충이 매개하지 않는 병은 마름무늬 매미충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북나무 빗자루병은 매개하지만 요 오동나무 빗자루병 매개하지 않아요. 마름무늬 매미충 요것도 뽕어된가 하고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뭐가 매개하죠? 바로 담배 피는 담배 장립 노린재가 오동나무 빗자루병 매개충이죠. 담배 장립 노린재. 오동나무 빗자루병 연결시키시고 마름무늬 매미충은 대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북나무 빗자루병 매개한다. 오동통한 담배 장립 노린재. 이렇게 암기합니다. 오동통 담배 장립.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졸참나무죠. 졸참나무가 소나무 혹병 중간 기주다. 소나무 혹병 나면 졸라 아픕니다. 그래서 졸라 참아야 된다. 소나무 혹병 중간 기주. 졸참나무. 안 외워지시면 이렇게 좀 무리해서라도 외웁니다. 소나무 혹병. 아이고 아야. 졸라 아프다. 졸라 참자. 소나무 혹병 중간 기주. 졸참나무입니다. 임업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바로 혼요림을 조성하는 겁니다. 다른 화학적 방법이나 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천적을 방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임업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죠. 혼요림을 조성해서 임업 활동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혼요림 조성은 임업적 피해 예방법입니다. 임업적인 방법이다. 혼요림 조성. 수목의 가지에 기생하여 생육을 저해하고 종자는 새가 옮기는 것은 수목 가지에 기생한다. 종자를 새가 옮긴다. 겨우살입니다. 수목 가지에 기생하면서 그 가지 부분에 국부적인 이상 비대를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는 겨우살이. 요 겨우살이의 종자는 새가 섭취한 뒤에 응가를 하거나 섭취와 동시에 뱉어내면서 나무에 붙어서 싹을 틔웁니다. 겨우살이는 수목의 가지에 기생하면서 생육을 저해하고 종자를 새가 옮긴다. 퇴퇴. 겨우살입니다. 다음 중 잎을 가해하지 않는 회충은 바로 복숭아 명나방은 잎을 가해하지 않아요. 복숭아 명나방은 복숭아가 잎 아니죠? 열매를 가해야 한다.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모두 잎을 가해하지만 복숭아 명나방은 복숭아 먹지 잎 따위는 먹지 않아. 열매, 과실을 가해하는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곤충이 유충과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형태적인 변화를 뜻하는 용어는 바로 변태입니다. 자, 우화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요 우화와 헷갈리면 안 된다. 따라서 요 알에서 부화해서 유충과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형태적인 변화는 변태라고 한다. 알에서 부화한 곤충이다.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발달하는 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형태적인 변화를 뜻하는 용어는 변태입니다. 형태를 변화시킨다. 변태다. 유충과 성충 모두 잎을 식혜하고 성충으로 활동하는 해충은 자, 아이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나뭇잎을 먹어치운다. 오리나무 잎벌레 가족이죠. 오리나무 잎벌레 가족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잎을 갉아먹는다. 유충과 성충 모두가 나무 잎을 식혜하고 성충으로 활동하는 해충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다음 중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 연결된 것은 자, 어려운 용어죠. 2번 비절대 기생체는 반활물 영양성입니다. 요게 올바로 연결됐다. 자, 비절대 기생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주와 죽은 기주 외에도 각종 영양 배지에서도 번식이 가능한 기생체를 뜻합니다. 요 비절대 기생체에 이미 기생체와 이미 부생체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는데요. 비절대 기생체는 반활물 영양성이다. 요 반활물 영양성이 요 이미 부생체와 연결되고요. 요건 대부분의 생활사를 기생체로 살아가는데 죽은 유기물에서도 부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기생을 하거나 기생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절대 기생체와 이미 부생체, 반활물 영양성 요 둘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비절대 기생체, 반활물 영양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1988년 88 올림픽 때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은 솔수염 하늘소 맞고요.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의 후식 상처를 통해서 수체 내로 이동해서 들어가고 매개충의 유충은 자라서 터널 끝에 번데기방, 용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이것도 맞다. 하지만 2번 피해 고사목은 벌채 후에 매개충의 번식처를 없애기 위해 임지 외로 반출한다. 자, 요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피해 고사목은 타 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임지 외로 반출을 하면 안 됩니다. 임지 외 반출을 금지한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여기에 고사목은 인지외 반출 안됩니다. 인지외로 반출한다 X. 4행정기관과 비교한 2행정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엔진톱 등에 쓰는 2행정기관은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폭발음이 적지만 연료와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요 오일, 엔진 오일 소비는 적다, 적은 게 아니라 많죠. 자, 우리 시험에서 연료라고 나오면 휘발유를 뜻하고요. 오일이라고 나오면 연료가 아니라 엔진 오일을 뜻해요. 따라서 2행정기관은 엔진 오일 소비가 많습니다. 오일 소비가 적다, 틀렸다. 폭발음이 적다. 요건 배기소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배기소음은 크지만 이행정기관 폭발음 적은 거 맞습니다. 체인톱니의 깊이 제한부가 높게 연마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깊이 제한부가 어디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요렇게 톱니가 있을 때 요 목재가 처음에 부딪히는 접촉부, 요 부분이 깊이 제한부입니다. 따라서 깊이 제한부가 높게 연마되면 요 뎁스, 상분할과 깊이 제한부와의 요 사이 공간인 뎁스가 작기 때문에 절삭되는 깊이가 아주 작다. 따라서 절삭량이 적어진다. 요게 답이네요. 깊이 제한부가 높게 연마되면 절삭량이 작고 낮게 연마되면 절삭량이 많아지면서 톱밥이 두꺼워지는데 너무 낮게 되면 톱날에 심한 부하가 걸려서 안내판과 톱날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죠. 깊이 제한부는 적당해야 작업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기기 수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다. 틀렸고 깊이 제한부에 따라서 작업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것도 틀렸죠. 깊이 제한부가 높게 연마되면 절삭량은 적어집니다. 4번이 정답이다. 내연기관의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실제로 내연기관 엔진의 폭발에 의해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통한 생산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해주는 연접봉, 커넥팅 로드, 그리고 피스톤의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의 부드러운 회전으로 바꿔주는 플라이 휠, 그리고 클러치와 각종 톱니바퀴들의 조합이죠. 변속을 해주는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이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따라서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플라이 휠, 이런 것들은 동력 전달 장치고, 밸브 개폐 장치는 요 실린더 위에 흡기와 배기를 통제해주는 연소계통의 장치죠. 연소 장치지 동력 전달 장치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요 밸브 개폐 장치는 엔진톱 등 2행정 사이클에는 없어요. 2행정 기관에는 밸브 개폐 장치 없다. 자, 플라스틱 수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라는 목재를 운반할 때 쓰는 미끄럼틀인데요. 플라스틱 수라의 경우에는 최소 종당 경사가 15에서 20%가 돼야 되고요. 수라를 설치하기 위한 첫 단계로는 집재선을 먼저 표시한다. 이것도 맞고, 수라 설치 시 집재선 양쪽에 나무나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 로프를 이용해서 팽팽하게 잡아당겨 잘 묶어놓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집재지 가까이에서의 경사가 30% 이내여야 안전하다. 자, 요게 틀렸어요. 집재지 가까이에서의 플라스틱 수라 경사 수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집재지 가까이에서 벌써 경사가 30%나 돼버리면 다 올려놓기도 전에 작업자와 함께 수라로 딸려 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죠? 아주 불안전하다. 그래서 집재지 가까이에서 경사는 없도록 해야 된다. 수라의 각도는 수평으로 해야 됩니다. 경사가 30도 이내가 안전하다. 틀렸다. 가선 집재 장비 중 콜러 K300의 상향 최대 집재 거리로 오른 것은, 자, 요건 아주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가선 집재 장비 중 오스트리아 콜러사의 K300 모델, 요건 트랙터 부착형 타워 야드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타워 야드인데 최대 집재 거리가 300m다. 요렇게 답만 기억하십니다. 가선 집재 장비 중 콜러 K300, 300이니까 300m다. 요렇게 기억하십니다. 콜러 K300 상향 최대 집재거리 K300이니까 300m다. 나무를 벌목할 때 사용하는 도구만을 나열한 것은, 자, 쇠기, 목재 돌림대, 지렛대, 도끼, 사피 모두 벌목용 도구입니다. 목재 돌림대, 지렛대, 도끼, 사피. 자, 보육낫은 무육용이고요. 가지치기톱, 손톱도 가지치기용이죠. 벌목도구 아니다. 그리고 재래식 괭이는 식재용이지 벌목용 도구 아닙니다. 그래서 2번에 쇠기, 목재 돌림대, 지렛대, 도끼, 사피가 벌목도구만을 나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불기는 연료를 시간당 몇 리터를 소모하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바로 0.5리터입니다. 시간당 0.5리터 소모하는 것으로 본다. 뭐를? 예불기. 예불기 연료는 시간당 0.5리터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연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예불기 0.5리터, 시간당 0.5리터 소비합니다. 따라서 1리터로 2시간 쓸 수 있겠죠? 벌목한 나무를 체인톱으로 가지치기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안내판이 짧은 경체인톱, 가벼운 체인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안전한 자세로 서서 작업하고 체인톱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다 맞죠? 하지만 작업자는 벌목한 나무와 가까이 서서 작업해야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작업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세가 불안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2번, 작업자는 벌목한 나무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작업한다. X 하셔야 돼요. 틀렸다. 작업자가 벌목한 나무와 멀리 떨어지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로 전진하면서 작업합니다. 벌목한 나무를 체인톱으로 가지치기 시 유의사항이다. 다음 그림은 체인톱의 각 부분의 구조이다. 번호 4번, 스파이크, 지뢰발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요 가이드바 아래쪽에 본체 튀어나와 있는 지뢰발톱, 요 스파이크의 용도는 정확히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물에 대고 지지하는 역할과 완충 역할,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다. 가지치기 시 균형 잡아주는 거 아니고요. 조종하는 앞손잡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무를 절삭하고 체인 덮개로 보호한다. 요건 가이드바 부분입니다. 지뢰발톱, 스파이크는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지 역할하고 완충 역할하고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계톱의 1일 정비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매일매일 사용하고 나면 에어필터 공기청정기 청소하고 안내판 손질하고 휘발유와 오일을 혼합한다. 요거는 기계톱 1일 정비 대상 맞지만 좀 어려워 보이는 것 스파크 플러그의 전극 간격을 조정한다. 자 요건 딱 봐도 1일 정비 대상이 아니죠. 주간 정비 대상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전극 간격 조정은 주간 정비 대상이지 1일 정비 대상 아니다. 예불기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작업 전에 기계의 가동 점검 실시하고 발끝에 톱날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엔진 시동한다.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작업은 상호간 3m 떨어져 작업한다. 요게 틀렸네요. 몇 미터 떨어진다? 10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작업자 상호간에는 10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한다. 예불기 작업 시 작업원 상호 이격거리는 10m 이상입니다. 체인톱의 일상 점검의 내용이 아닌 것은 나사류 느슨함, 외관 상태 점검 수리, 적정한 체인 오일 토출량 확인, 체인의 장력 조정 모두 일상 점검 내용 맞고요. 역시나 약간 어려워 보이는 것. 점화 플러그 전극의 간격 조정은 주간 정비 대상이었죠. 일상 점검 내용 아니다. 점화 플러그 전극 간격 조정 주간 정비 대상입니다. 트랙터의 주행 장치에 의한 분류 중 크롤러 바퀴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크롤러 바퀴란 게 뭐죠? 무한궤도 장치가 크롤러형입니다. 크롤러 아장아장 걷는 거니까 느리게 가는 거죠. 이렇게 무한궤도 장치로 주행하는 게 크롤러 바퀴다. 따라서 견인력이 크고 접지 면적이 커서 연약 지방,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성이 양호하다. 맞겠죠? 그리고 회전 반지름이 작다. 자 크롤러형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양쪽 트랙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면 그 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스핀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전 반지름이 작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중심이 낮아서 경사지에서의 작업성과 등판력이 우수하다. 이것도 크롤러형 장점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주 무겁고 속도가 느린 건데 2번에서 무게가 가볍고 고속 주행이 가능하며 기동성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요게 틀렸습니다. 요건 우리가 타이어식이라고 하죠. 휠형이라고 부르는 타이어식 바퀴의 장점이고 크롤러 바퀴 무한궤도식은 무게가 무겁고 고속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산림작업 도구의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루의 길이는 적당히 길수록 힘이 세진다. 맞죠? 작업용 도끼의 경우 자루의 길이가 적당히 길수록 힘이 세지는 거 맞습니다. 도구는 적당한 무게를 가져야 힘이 세지고 자루가 너무 길면 정확한 작업이 어렵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도구날의 끝각도가 작을수록 나무가 잘 빠개진다. 자, 도구날의 끝각도는 이렇게 도끼날을 봤을 때 이 끝부분이 각도가 작으면은 각도가 클 때보다 나무에 끼일 확률이 높겠죠. 적당히 각도가 커야 나무가 잘 빠개집니다. 따라서 끝각도가 작을수록 나무가 잘 빠개진다. 이게 틀렸다. 도구날의 끝각도는 적당히 크고 날카로워야 나무가 잘 빠개집니다. 끝각도가 작으면은 도구가 목재에 낀다. 우리나라의 임업 기계화 작업을 위한 제약인자가 아닌 것은 자, 제약인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업 기계화를 막는 어떤 불리한 조건이죠. 험준한 지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업 기계화가 제한되고 있다. 요거 맞고요. 기계화 사업에 경험이 부족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영세한 경영 규모다. 요것도 맞지만 풍부한 전문 기능인이 있다. 자, 풍부한 전문 기능이 있어서 임업 기계화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요건 아니죠. 전문 기능인 부족 요렇게 나와야지. 풍부한 전문 기능인이 있기 때문에 임업 기계화가 제약을 받고 있다. 요건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이 행정 내연기관에서 연료에 오일을 첨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요것도 초빈출 문제죠. 연료에 엔진 오일을 첨가하는 이유는 바로 엔진 내부에 윤활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요. 윤활유 첨가하는 이유는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다. 자, 구입비가 3천만 원인 트랙터에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단 잔존 가격은 취득원가의 10%이고 상각률은 0.2며 정액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자,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책정하는 거죠. 따라서 먼저 구입 가격에서 잔존 가격을 빼고 여기다가 상각률 여기서는 0.2를 계산해주면 되죠. 0.2를 곱해주면 된다. 자, 구입가는 3천만 원이었고 3천만 원 0.7개 빼기 잔존 가격. 잔존 가격은 취득원가의 10%니까 3천만 원의 10% 3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빼주면 2,700만 원이 나오죠. 그냥 만원 단위를 생략합니다. 2,700만 원 여기다가 상각률 0.2를 곱하면 54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구입가 3천만 원인 트랙터를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구입가에서 잔존 가격 10%를 뺀 2,700만 원에 상각률 0.2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54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업기계는 벌도, 가지치기, 작동, 집적의 4가지 기능 가운데 최소 벌도, 가지치기 가능을 가진 기계 총칭이며 특히 벌도와 치핑 기능을 가진 기계도 포함된다. 작동용 절단장치는 싱글 그립형과 투 그립형이 있다. 자, 요건 하베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베스터는 벌목과 조제 작업을 항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공정 처리 장치죠. 최소 벌도와 가지치기 기능을 가진 기계 총칭이며 벌도와 치핑 기능을 가진 기계도 포함된다. 작동용 절단장치 싱글 그립, 투 그립 이렇게 있다. 하베스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싱글 그립, 투 그립, 하베스터다. 최소 벌도와 가지치기 기능 가졌고 벌도와 치핑 기능 가졌다. 싱글 그립, 투 그립, 하베스터입니다. 벌목 중 나무에 걸린 나무에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되는 작업 도구는 자, 키워드는 벌목 중에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한다. 바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는 벌목 시 나무에 걸린 나무에 방향 전환이나 벌도목을 돌릴 때 사용한다. 자, 기계톱의 연료 배합 시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엔진 오일의 양은 휘발유 25에 엔진 오일 1이니까요. 휘발유가 20일 때는 엔진 오일 X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비례식을 놓고 25X는 20이다. X는 25분의
20, 따라서 100분의 80이니까 0.8리터 필요하겠네요. 기계톱 연료배 합치 휘발유 20리터에는 엔진오일 0.8리터 필요하다. 휘발유와 엔진오일의 혼합비는 25대 1입니다. 25대 1.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제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